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위기가 함께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 27%까지 내려갔습니다. 2016년 가을 박근혜 탄핵 직전의 여론 구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3월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당대표를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이 저렇게 부패하고 반역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고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선동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국민들의 분별력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상수로 생각하고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도록 설득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국가 홍보의 문제,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정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 그 모자람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 좌파의 선전선동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력의 부재입니다. 외교 안보에 성공해도 경제에 성공해도 홍보와 정치에 실패하면은 정권을 놓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탄핵됩니다. 과거를 멀리까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국정이라는 이 기준으로는 잘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홍보라는 기준으로는 잘못한 게 많아요. 정치 홍보에서 잘못하면은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선거에서 지면은 권력을 좌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좌파는 유럽의 좌파와 다릅니다. 유럽의 좌파는 사회민주당을 말하는데 그 사회민주당은 공산당과 싸워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공산당과는 싸우지 않고 공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반역적 좌파입니다. 권력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체제가 교체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하여 내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끔찍한 악몽을 안고 있는 위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의 실패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당선 직후에 추진했던 청와대 이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포기를 하고 무리하게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국방부로 들어가서 지금 이름도 없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궁은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제 궁이라든지 뭐 화이트하우스라든지. 그런데 이름 없는 대통령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내심으로 내가 실수했다, 청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의 영빈관 상춘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대통령실이 세 군데로 나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춘제 그리고 영빈관, 구 청와대와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긴 공관, 사저죠. 공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지고 하루에 2번 출퇴근하면서 동선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건물은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일종의 병영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근무하면은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좀 두서없게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건물이, 공간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그 사실인 면이 있습니다. 두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국정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이준석 몰아내기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을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안철수까지도 아주 매정하게 내보내고, 안철수의 경우에는 손잡고 정권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까지 직설적으로 틀어놓음으로써 말하자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원수가 된 거죠. 상대를 적이라고 부르면 그게 원수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도층의 지지가 붕괴되고 2030의 지지는 이게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앙심을 품고 가장 좌편향되어 있는 40대보다 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론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잘 못해도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 세력과 또 손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사람들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적으로 만듭니까? 그러려면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을 그만큼 포섭해가지고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과는 싸우지 않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은 하나씩 잘라내다가 보니까 그냥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내년 총선까지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김기현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보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 뭔가를 찾아내서 6.29 선언 같은 것으로 해서 극적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냥 30도 40도 그 진행 경로를 바꿔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정광훈 목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제안은 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전략은 그건 공상일 뿐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전 국민이 국민의힘 당원이 되자. 두 번째, 중앙당의 공천권을 폐지하라. 세 번째, 지구당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그리고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를 뽑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정당 민주화라고 그럽니다. 즉 당원 가입, 공천권 폐지, 후보 경선, 요 세 개가 삼위일체적 컨셉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합치면은 정당 민주화입니다. 헌법 제8조가 대한민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즉 국민의 힘이 결심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힘이 이념 무장을 하게 되고, 이념 무장을 하면은 대중 조직을 갖게 되고, 대중 조직을 갖게 되면은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념 무장이 안 돼가지고 좌파들이 떠들면은 겁부터 냅니다. 좌파들이 김재원을 몰아내라고 하면은 김재원을 때리고, 좌파들이 또 5.18, 4.3 사건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하면은 국민의힘은 거기에 반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이런 노예 근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념 무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념 무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중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념 무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대중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없으니까요. 이념 무장한 대중 조직은 애국 전사가 된다는 거죠.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제 정광훈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수백만, 수천만이 되어야 된다. 예컨대 국민의힘 당원이 1,000만 명이 된다면은 저런 민주당, 저런 민노총, 저런 정교조, 저런 MBC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광화문에서 민노총이 동원한 세력과 전사화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0만 명의 당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100만 명의 조직원을 가진 민노총을 누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대전략을 펼쳤는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이건 굴러온 복입니다. 이 정도의 유턴, 이 정도의 유기구 선언적인 대도박이 없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지고, 그러면은 국민들도 공무원들도 이 정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찬스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한자로 쓰면은 위험하다 할 때의 위자와 기회할 때의 기자입니다.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6월 코로나로 몰렸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어떻게 6.29 선언을 통해서 그 상황을 돌파를 하고 주도권을 잡고 인기가 최하였던 노태우 후보를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시켜서 제6공화국을 열 수 있었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마음속에 승부수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승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하나씩 뺄셈 정치했잖아요. 이준석도 안철수도 최근에 와서는 정광훈도 멀리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뺄셈 정치입니다. 정치는 무조건 덧셈이라 해야 됩니다. 뺄셈 정치 1년 하다가 보니까 지지율이 27%대로 떨어지고 자신을 당선시켜준 주력 세력인 2030이 완전히 원한을 품고 40대와 손잡아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중도가 좌회전해버리고 보수도 토막이 나고 대구 경북에서도 마지막 보루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가지고 전국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는 지역이 한 곳도 없게 돼버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정도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뺄셈 정치의 결과가 지지율 27%입니다. 덧셈을 해야 됩니다. 덧셈 하려면은 이준석도 안철수도 그리고 정광훈도 포함하여 자유대연합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에 말한 바 한반도의 대결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절대 다수의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하는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김정은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흉대 제안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이 진지하게 밑줄 치면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저는 권하는 바입니다. 쓴소리를 고맙게 여겨야 거기서 뭔가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